올 11월은 양평 자유발도로학교 대표 교사이신 박규현 선생님, 그 강사 이력 소개 보면 발도로프 협동조합 막수위원장 역할도 이제 맡고 계신데 선생님에게 특별히 이제 강의를 부탁했어요. 먼 길 내려오시느라고 힘들 건데 오늘 좀 뽕을 빼려고 시간을 너무 좀 길게 혹사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서 조금 단축하려고 해요. 다시 마감하고 좀 뒷정리하고 나갈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박규현 선생님을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두 개의 세션으로 강의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반부는 일단 발도로프 교육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오후에는 12감각, 발도로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12감각이라서 12감각에 대한 얘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고 또 강의 내용하고는 큰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냥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주말에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도 다 참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제가 고향이 부산이지만 80년대 서울로 쉽게 말해서 이제 유학을 간 거죠. 하고 나서는 서울에서 제가 고향에서 산 시간하고 서울에서 산 시간하고 이게 딱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중간에 부산에 다시 내려와서 한 6년 정도 살았으니까 25년이 딱 잘라서 제 나이가 딱 나오죠. 54입니다. 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니까 5시간 걸리더라고요. 80년대도 5시간이었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네. 귀한 시간을 서로가 내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로 뭔가 좀 말 그대로 영양가 있고 건지는 게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저도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데 어떤 강의들은 굉장히 재밌는데 수다스럽게 그냥 이런저런 주변 얘기만 하고 끝나고 나면 듣기들은 재밌긴 재밌는데 뭐가 몰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강의들도 저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제가 하기도 하면서도 그렇게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조금 내용적으로 마치 G파일처럼 내용이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저로서는 오신 분들이 최대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뭔가 심금을 울리는 인상과 내용을 가지고 서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열심히 빡빡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빡빡하더라도 유심히 이렇게 들어보시면 분명히 건지는 게 있을 거다. 기왕에 힘든 시간을 내왔으니까 좀 빡세게 하자라는 심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도루프에 대한 얘기, 오전에 이제 발도루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도루프 교육을 시작한 게 2014년 겨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4년밖에 안 됐습니다. 4년밖에 안 됐고, 근데 제가 발도루프를 만난 게 4년이지 이런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해온 거는 20대 말부터 해왔으니까 거의 30년이고 업적으로 해온 것도 거의 한 25년 이상 돼간 것 같습니다. 근데 발도루프를 제가 처음 한 거는 14년이니까 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첫 시작을 한국 발도루프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0여 개 국가에 1000개 정도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 학교가 12학년제 학교가 12개 정도,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은 전국에 한 200개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수도권에 몰려있죠. 그래서 수도권에 한 100여 개 정도가 있고,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발도루프 협동조합이 말은 한국 발도루프 협동조합인데 제목은 그런데 실제로는 유아기관들만 모여 있습니다. 유아기관들만 모여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개인으로 조합원을 받는 게 아니고 원 단위로 받는데 원이 한 45개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서는 제일 큰 거죠. 전체 한 50% 정도가 속해 있는 조직이니까 꽤 큰 조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초대 이사장 역할을 했고, 지난 한 3년간 들고 오다가 이제 금년 들어서 2기 이사진이 이어받으면서, 혹시 서남재단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아교사 쪽에서는 지난 한 18년간 발도루프 유아교사를 양성해온 아카데미가 서남 발도루프 유아교사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문을 닫게 돼서 그 서남에서 진행하던 유아교사 세미나를 저희 조합이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3월달에 양평자유발도루프학교가 금년 3월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초미니 학교입니다. 학생 수 전교생 10명입니다. 전교생 10명으로 시작했고 학년은 지금 1, 2, 3, 4학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년부터 상급반 발도로프에서는 12학년제로 운영을 하면서 8학년까지를 초급으로 두고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상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반이 현재는 없는 상황인데 편입생을 받아서 상급반을 열 계획으로 내년에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예비 상급반을 운영을 합니다. 1월 달부터. 예비 상급반을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내후년 2020년부터 저희 학교에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이 커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급반을 편입을 받아서 내후년부터 시작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평교는 내후년에 상급반을 처음으로 받게 되면 4년 뒤에 처음으로 이제 12학년을 배출하는 좀 완성형의 학교가 나올 테고 학생들이 졸업하는 성장 기간 동안에 기존의 재학생들이 커 올라올 테니까 그럼 한 4년 뒤에 12년제 학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질의응답 시간에 필요할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발도르프 얘기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2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강의를 일단 시작하면 강의 못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강의는 잘한다는 소리를 오히려 많이 들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늘 버벅거립니다. 매번 강의할 때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발도르프 4년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긴 거 같나요? 짧은 거 같나요? 어디 가나 제가 듣는 얘기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짬밥이 많은 걸 커버한다고 다들 생각을 해서 한 4년 됐다 그러면 한 10년 더 묵어야 될 것처럼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상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혁신학교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발도르프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뭐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조금 폐쇄적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짧다 길다의 문제를 놓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보자면 발도르프 교육이 한국에 시작된 거는 첫 학교가 생긴 게 2002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해수로 17년 정도 되니까 대략 20년이라고 치죠. 10년대 말 그때부터 이제 성남 분당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하시던 분들이 처음으로 발도르프 한살림, 아이쿠 이쪽에 초기 멤버들이 발도르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우선 이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발도르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담배 공장 이름입니다. 발도르프 담배가 지금도 있습니다. 독일 담배. 우리나라로 치면 88.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발도르프라고 하는 명사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이건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담배 공장 이름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1919년도 8월달에 스위스하고 독일 접경 지역의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데에서 처음으로 발도르프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독일의 발도르프 담배 공장 주인이었던 에밀 몰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기부를 해서 첫 발도르프 학교가 열리게 됐던 거였어요. 1919년도니까 내년이 100주년이죠. 내년이 100주년이라서 여러 가지 100주년 관련된 이제 행사도 국제적으로 좀 이것저것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 전 슈투트가르트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을 때 그 학교의 후원자가 발도르프 공장의 오너였던 에밀 몰트라고 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기려서 발도르프 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던 게 첫 학교의 이름이 지금까지 그냥 와버린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도르프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담배 브랜드 이름이고 실제적인 뜻은 이 발도르프 학교를 세운 사람은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나름대로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세상에 내놓은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부를 때는 인지학이라고 합니다. 인지학, 인간에 대한 지혜 이런 거죠. 인간에 대한 지혜. 요때 요 인지학은 인식의 방법이라는 의미의 인지하고는 전혀 다른 한마디로 인간관입니다. 특정한 인간관, 특정한 인간관을 제시를 했고 그 인간관에 바탕을 해서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 그럼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사실은 인지학을 조금 더 들어가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되고 애초에 태어날 때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루는 것은 원래는 종교에서 다루는 거죠. 종교, 세계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가 다루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기원, 목적, 전체적인 어떤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종교가 다루는 건데 인지학에서는 그걸 다룹니다. 그걸 다루는
심지어는 인지학에서는 태양이 어떻게 생겨났나,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나 이런 것도 다룹니다. 듣고 믿거나 말거나지만 다루긴 다룹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어떻게 생겨나고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나라고 하는 정말 거창하고 거시적인 얘기들을 바탕에 깔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왔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특히 이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시기에 어떤 변화들을 거치게 되니까 그 변화를 거치는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발도르프 교육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이 굉장히 알려져 있는 제일 쓸만한 독특한 어떤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발달론이고 자연스럽게 그 발달론에 따른 각각의 나이대에 따른 적기 교육의 내용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도르프에서는 7년 주기로 사람의 성질이 변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세부터 7세, 7세에서 14세, 14세에서 21세 한 3번의 단계에 걸쳐가지고 인간이 크게 변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변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들은 되게 우주적입니다. 이런 어떤 우주자연적인 질서에 의해서 인간이 한 7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변해간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그 7년 동안에 매해에도 당연히 어차피 7년이라고 어떤 주기를 잡았을 때에는 7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7년 주기가 나왔다고 보면 그 원인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1년, 2년, 3년, 4년 각 해마다 독특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세부 논리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 세부 논리들까지 포함을 해서 발도르프에서는 연 단위로 인간의 발달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시기에 필요한 도움이 어떤 도움이 있다.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 게 지금 발도르프 교육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면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발달론, 또 한편으로는 발달론에 따른 각 나이대별로 적기 교육의 내용 그런 것들이 발도르프 교육이 좀 많이 갖추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좀 최근에 들어서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제도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로 알려진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 4년 됐는데 제가 좀 짧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는 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에 이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12년제 발도르프 학교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12개입니다. 12개고 한 3개 정도 학교가 12년제 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12개 올해 시작했지만 일단 12개 들어갑니다. 12개 들어가는데 저희 양평학교가 12개 중에서 나머지 11개하고 좀 다른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면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건데 독특한 면이 저희가 얼마 전에도 입학 설명회를 했는데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와서 묻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교사를 어떻게 뽑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교사를 뽑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요. 제가 좀 무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기준은 하나도 없고 다 주관적으로 뽑습니다. 교직 임용 고시를 받나 안 받나, 대학을 나왔나 안 나왔나, 사회적인 라이센스하고 관련된 거는 일체 보지 않는다. 일체 보지 않고 심지어는 발도르프계에서 뭐 600시간 혹은 900시간 이수를 어디서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도 안 본다. 사실 정말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조금 봅니다. 조금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그게 결정사항은 아니다. 결정사항은 그냥 저희는 저희 자체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 자체 아카데미를 재작년에 12주를 했고 금년에 16주를 했습니다. 16주 동안에 자체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지원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주관적인 심층 면접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내년에는 약간 이제 소위 객관적인 기준을 몇 가지 정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저거 왕따네. 기존에 있는 기준들하고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심층 면접 봐서 뽑습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왕따죠, 왕따.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네요. 별로 무거워질 건 아닌데 제가 양평학교를 시작하겠다,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맨 처음 들었던 질문이 많은 발도르프계에 있는 분들한테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이 굉장히 한국 사회 교육 현실에서 어려운 와중에 한 10개 이상의 학교들이 생겼고 그래도 골고루 전국적으로 도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를 강화시키는 게 급한 일이지 왜 새로운 발도르프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가
특히 제가 있는 양평 지역은 가까이에 푸른숲 발도록학교라고 200명 정도 학생이 있는 한국에도 두 번째로 역사가 긴 학교가 있습니다. 차로 가면 30분밖에 안 걸리는 지역에. 그 질문을 들었습니다. 왜 새롭게 하려고 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발도르프 교육운동에서 필요한 게 A, B, C, D 이런 거 저런 게 있는데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걸 기존의 발도르프 학교들이 하고 있으면 그냥 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새로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선생님들한테 이런저런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양평학교를 운영하게. 그러면 기존의 발도르프 학교가 하고 있었던 거 안 하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이 지점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발도르프는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이죠. 수입품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난 근대 100년 동안에 발도르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문물을 수입해서 썼죠. 수입해서 썼는데 이제 수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수입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모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방인데 또 모방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제 모방에 따르는 부작용이 형태만 대충 비슷하게 하고 그 내용물에 대해 가지고 정신적인 어떤 자기 것, 자기화가 주체적인 내면화가 안 돼 있는 문제들이 늘 생기죠. 늘 생기고 그건 뭐 발도르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한국 사회 지난 1세기간의 집단 업보라고 할 만큼 우리 사회가 여기에 시달려 왔다라고 저는 보는데 대한민국의 체제가 뭐냐? 그럼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거든요. 그럼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하고는 같냐? 달라. 어느 정도 다르냐 하면 서구에서는 자유주의자들하고 민주주의자들하고 서로 죽어라 그러고 해척을 두세 기 동안 한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자들하고 공화주의자들도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죽고 죽일 만큼 서로 배척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역사적 타협을 통해서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짬뽕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지금 세계가 좀 근대적인 질서를 공유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 19세기 대한제국이 망하고 나서 일제 식민지로부터 근대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세기 넘게 근대라고 하는 어떤 시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나이 50이 되고 나서도 지금도 가끔 되돌아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자유주의가 되려면 개인주의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개인주의적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는가? 제 이름이 박규현인데 박규현 지금 여기 다 아마 내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세자짜리 성씨를 쓰고 있겠죠. 이렇게 된 거는 천년도 안 되거든요. 고려시대에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뭐 서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박은 성이고 규현은 이름인데 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어디 박십니까? 뭐 다 미랑박이나 그러지 뭐. 그거 무슨 파입니까? 뭐 다 뭐 이런 무슨 공파야. 다 따지면 다 양반이에요. 진실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들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인들, 이하 평민들 혹은 천민들은 성도 이름도 없었죠. 성도 이름도 없고 이름이 뭐냐 그럼 돌쇠인데요 이런 식이죠. 저를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특자 이름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이거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한 상위 1, 20%의 양반들만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전부 양반이 된 거죠. 다 양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양반이라고 하는 말이 아무나 지칭하는 그래서 높여 부르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낮춰 부르는 뜻이 돼버려요. 다 양반이다 이거죠? 다 양반이다. 근데 옛날에 다 양반은 아니었겠죠. 이게 이제 근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일제가 들어오면서 국민들을 개량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다 부여를 하고 숫자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를 하고 선성과 이름도 다 부여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다 부여를 했다. 이렇게 부여를 해둘 때에는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료주의적인 관리욕이라고 하는 것도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이 다 고유한 개인이고 모두가 청부인권을 가지고 있고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각자다라고 하는 근대의 이념이 제도적으로 들어온 거죠.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정근대하고 근대하고 가장 큰 차이는 신분 세습제를 끊어낸 거잖아요. 신분 세습제를 끊어내고 각자 개인성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제도적 선포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반만 가지고 있었던 성과 이름을 성명을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거죠.
노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전체 인구의 상위층만 가지고 있던 동명을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불과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지금 100년이 흘렀습니다만, 그 100년 동안 우리는 근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 근대의 핵심은, 정신적인 면에서의 핵심은 개인주의, 합리주의 이런 거거든요. 개인주의, 합리주의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런 사회 시스템을 꾸려가는 게 근대 핵심인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요즘 와서 가만 돌아보면 과연 우리나라 개인주의가 뿌리 내렸는가라고 하는 거를 자문을 자꾸 해봅니다. 개인주의가 뿌리 내렸는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주의가 뿌리 내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무려 100년을, 긴 세월입니다. 무려 100년을 근대라고 하는 시스템을 굴려왔는데, 이 근대가 출발 지점에서부터 가져야 될 것들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 사실 지금도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박규현 씨 소개해보세요. 그럼 저는 부산 출신에 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학교 나와가지고 무슨 업을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럼 이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 자기가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었는가 하는 이력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단이 곧 나라고 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소속돼 있었던 집단이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개인주의 아니죠. 개인주의 아니에요. 나는 뭘 좋아하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나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개인주의 문화가 뿌리내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주의 아닙니다. 게다가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통된 생활 리듬이 뭔가를 가만보면, 설날 추석이 뭐하는 날인가 가만보면 다 차례 지내는 날이잖아요. 형제들이 다 모일 때 보면 제사 지낼 때 다 모이잖아요. 공동조상 숭배하는 의식에 다 모일 때. 우리는 생활적으로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죠. 개인주의 아니죠. 이건 여전히 집단론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흔히 보면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얘기하죠. 학벌, 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거. 다 집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소속돼 있는 데가 어디였던가. 근데 사실 근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집단으로부터 개인을 이렇게 끊어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든 근대 사회의 헌법에 전문에 나오는 것은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어떤 개인이 운명적으로 타고난 것에 의해서 차별받지 말 것. 남성이냐 여성이냐, 인종이 뭐냐, 종교가 뭐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냐, 기타 등등등등 이런 어떤 소위 우리가 운명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내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지역이 한국인지 중국인지를 정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는 하필이면 가난했네, 우리 부모는 하필이면 경상도네, 하필이면 한국이네. 이거는 누구도 자기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죠. 그냥 타고난 거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하필이면 여자네, 이건 자기 의사가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자기 의사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이유로 권리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이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가치로 딱 선언을 하고 모든 국가가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질서를 꾸려나간다 하고 선포한 거는 인류사에서 불과 1, 2세기 전입니다. 불과 1, 2세기 전에 이런 근대사회를 선포하고 세계적으로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도 19세기 말에 영향을 받고 뭐 식민지를 거쳤지만 이 근대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런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를 충분히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되짚어보자 그러면 아직 여전히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근대는 개인주의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가 개인주의를 충분히 사회적으로 내면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100년이나 걸렸는데도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천천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바꿔가는데. 그래서 발돌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를 보면 그냥 모방 전략이죠. 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뭐였던가를 가만 보면 그냥 모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거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19세기에 다 무너졌고,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식민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식민지 끝나자마자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보니까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200등인 처지였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리고 생존이 다급한 문제였던 세월이 한 두세 대 이상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게 나머지 모든 가치와 어떤 이유들을 잠식하는 시간들이
지난 1세기 이상 이어졌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떠냐를 보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한 10등 안팎으로 가는 국가잖아요. 규모로 보면, 영향력으로 보면, 정치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는 한 10몇 등은 늘 하죠. 무역 규모라든가 GDP라든가 이런 수치를 보면 정말 커졌습니다. 정말 커졌고 정치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나라로 보면 200수십 개 나라 중에서 늘 10위권 안팎에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예요. OECD가 한 40몇 개 국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상위권의 나라예요. 말 그대로 선진국형으로 나라가 돌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게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영역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범주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 중에서 정치 경제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정말 선진국에 못지않은 모든 제도와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문화가 뭐냐면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심성이고 겉으로 안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안 드러나는 건데 겉으로 내보여지지 않는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가를 보면 과연 우리가 세계의 200수십 개 나라 중에 10몇이라고 하는 이 정치 경제적인 위상을 따라 이거에 어울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보면 일단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는 19세기에 살아갑니다. 적어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19세기에 살고 있다. 여전히 통관이 어디고 파가 어디고 조상이 누군지를 따지고 앉아있고 여전히 가부장제적인 문화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그런 눈치와 일상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학벌과 지연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주요 축이고 이런 거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주변에서 저 농촌에서 소 100마리 키우고 있는 분홍의 자식을 그 분홍이 소 키우는 거 힘들고 농사 짓는 거는 이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으니까 너는 대학 가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서울 가서 유학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이라도 되라. 그리고 대학에 보내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인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대학 나와도 취직도 못 하는데 아버지 소만 물려받지. 그게 훨씬 합리적으로 보면 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학사라도 받고 석사라도 받아야 세상 사는데 체면치레라도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집단 문화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의 의식은 좀 고루하다. 상당히 정근너적인데 많이 묶여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따져보죠. 예수님이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부처님도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목사나 스님들이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럼 이거는 불교나 기독교의 문제인가요? 그 목사의 문제인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주변에 보니까 스님이 혹은 목사가 인격적으로 내용적으로 영뻘짓을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 불교 다 헛방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들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팔아먹고 있는 이름을 팔고 있는 예수 부처님이 이상한 건 아니죠. 이게 두 개는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현상은 뭐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던 거죠. 늘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대사회를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로는 근대라고 얘기하면서 뻘짓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건 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냥 서론이 너무 길어집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발도르프가 20년이 됐습니다. 수입됐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발도르프 흑방입니다.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독일에서 시작됐던 어떤 그 형태들을 모방하고 있어요. 근대사회가 다 그렇듯이 어떤 형식적인 제도는 모방을 하는데 민주주의는 모방하는데 민주주의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발도르프는 형태를 모방하고 있는데 발도르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건 그냥 담배통장 이름이고 실제 내용은 인지학이에요. 인지학을 충분히 내면화한 하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서 인지학을 내면화한 이런 어떤 개개인들이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뭐라 말하기 어렵다.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다. 열심히 모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100년 동안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모방했습니다만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가 별로 없는 것처럼 20년 동안 발도르프를 모방하고 있는데 인지학을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양평학교를 할 때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만 잘났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늘 이어지는 라고 봐요.
널리 이어지는 거 보고 지금도 우리는 과연 인지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남아있다. 제가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어디 가나 짬밥이 벼슬이니까 한 20년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럼 말빨이 밀리죠. 내용이 밀리는 게 아니고 말하지 않아도 저기는 20년 여기는 4년 영향력 자체가 밀립니다. 네가 뭘 알아? 이런 데서 밀리는 거죠.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자체 교사 양성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체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자체 아카데미에 경력이 10년, 15년, 20년 된 분들이 와요. 아카데미라고는 하지만 사실 거의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인지학 내용이 그리고 누구나 같이 보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근데 아카데미 한 번씩 끝나고 나면 늘 듣는 얘기가 20년 동안 했는데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10년 동안 했는데 처음 알았다. 이게 그렇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러면 이제 저로서도 황당하죠. 아니 그럼 10년 동안 뭐 했는데? 이럴 정도로 실제로 우리가 형태 모방을 많이 했지만 실제 내밀한 어떤 그 속살에 대해서 발도르프의 속살, 인지학의 속살에 대해서 정말 비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쩌면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유 나한테 저게 왜 필요한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주어진 제 시간 동안에 실은 비상적인 얘기 말고 속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속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삶의 생활에 어떤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가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업적으로 하는 거죠. 기능적으로 실용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게 내 삶의 문제로 오는 게 아니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도르프는 제끼고 발도르프의 바탕은 인지학인데요. 이 인지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그러면 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기 때문에 발도르프는 그걸 어떻게 인간이 무엇이니까 인간의 성장 발달에 뭐가 도움이 되고 어느 나이 때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 이게 발도르프의 핵심인데 그럼 어느 나이 때 무슨 조치와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애초에 인간이 왜 이렇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야지 이게 정당화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인간이 왜 이렇다라고 하는 그 파악은 인간이 왜 그런데 이유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자연이 이러니까 우주가 이러니까 라고 하면서 더 큰 어떤 배경으로 근거를 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대한 세계관입니다. 제가 아까 종교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인지학은 종교가 다루고 있는 걸 다 다루고 있는 동시에 과학이 다루고 있는 것도 다 다루고 있는 거대한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적인 배경을 가지고 거시적인 거에 대한 어떤 관을 세우고 그로부터 미시로 내려와서 한 살, 둘 살, 세 살, 네 살 때 아이들의 인간의 변화가 어떻다. 그것도 보편적으로는 어떻고 개별적으로는 어떤데 그 개별성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무슨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교사 연수하는데 다음 5가지 주제 중에서 교사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정해서 연수 신청을 해달라 이런 게 저한테 왔더라고요. 저는 서울시 교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배달 사고가 난 거겠죠. 문자 배달 사고. 저한테 그 문자가 와서 열어보니까 우리 철학, 이호덕 철학, 그다음에 프레네, 그다음에 비고츠키, 그다음에 발도르프 이렇게 5개를 놓고 이 5개 중에서 선택해서 연수를 받으세요 하고 이제 뭐 안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는 순간 조금 깝깝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깝깝했는데 왜 깝깝했나 이 이야기 풀면 또 몇 시간 나니까 그냥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찝자면 다음 중에 먹고 싶은 것을 고르세요. 사과, 배, 오이, 당근, 삼계탕. 4개하고 1개가 완전히 다르죠. 4개는 식물이고 1개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비교하거나 같은 차원에 놓을 수 없는 걸 같은 차원에 놓았다. 같은 차원에 나왔다. 근데 서울시 연수에 와서 이 발도르프 교육을 얘기할 사람을 보니까 쉴러라고 저도 조금 아는 분인데 독일 교수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못마땅해요. 왜 독일이나 한국에 와가지고 교사들한테 통역 끼워가지고 막 얘기를 할 텐데 저도 독일 교수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으면 다 자기네 나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그냥 쇼핑하듯이 참고는 되지만 우리 삶에 직접 연결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독일인이 와서 하나? 한국 과제도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런저런 문제. 제가 아까 5개 중에서 1개는 마치 식물 4개 나눠서 동물 1개 끼워 넣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게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발도르프 독특합니다. 발도르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관점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프레네,
몬테소리, 비고츠키 이거 다 됐고 이거 싹 다 합한 거하고 발도르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른가? 만약에 발도르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밖에서 본다면 귀신 씨나라 깎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우주 자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걸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거든. 그런 교육 철학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는 원래 종교에서나 하는 거예요. 근데 발도르프는 종교에서나 다루고 있는 이런 거시적인 어떤 관들을 바닥에 깔고 그 전제 위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대로 발도르프의 철학이 구성이 돼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독특성이 뭐냐라고 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발도르프에서는 인간을 영적으로 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즉 인간은 전부 한 명 한 명 다 내면의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신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진화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존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지 않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의견으로서 이렇다가 아니고 그냥 존재적으로 구성적으로 필연적으로 지가 조건 실컷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내면의 영성이 있고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영성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발도르프가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도르프가 다른 제가 아까 식물 동물 얘기를 했는데 식물하고 동물의 차이는 진화의 차이죠. 광물, 식물, 동물 이게 진화의 차이잖아요. 진화의 차이면 진화 정도가 높은 쪽이 아무래도 구성 요소가 복잡하겠죠. 현재 오늘날 우리가 소위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모든 관점에서는 인간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걸 보고 있어요. 맞죠? 인간은 몸과 마음의 결합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두 개네요, 두 개. 인간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는데 발도르프는 신지학에서는 틀렸다.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봐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몸, 마음, 영이 있다. 영이 있다. 이거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애초에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날 때 그렇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원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원적으로 보느냐 삼원적으로 보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발도르프 교육의 목적이 뭐냐? 교육의 목적이 뭐냐? 발도르프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교육의 목적이 뭐냐? 문화 전승이잖아요. 어떤 인류가 어떤 특정 시기의 인류가 그 시기까지 쌓아 올렸던 어떤 문명의 정수를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는 과정이잖아요. 넘겨주는 과정이 사회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게 교육인데 그 과정이 교육인데 그러면 이제 모든 교육은 하나의 어떤 그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지고 있죠. 아 이런 인간이 바람직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바람직한 인간이 되는 데에서 이 나이 때는 뭐가 필요하다 하고 이 나이 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걸로 이제 교육 과정들이 구성이 되게끔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원칙인데 뭐 우리 교육은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현실 교육에 대한 얘기 푸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그 수능에 대해서 조금 야 이게 내용이 이게 뭐냐 이런 게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을 이게 무슨 변태가 출제한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냥 말 그대로 줄 세우기 위한 문제들을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정신적으로 보면 정신병이에요.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초가 무너진 이번에 국어 31번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이게 뭐 물리 문제냐 국어 문제냐. 근데 그런 논란 전에 도대체 국어가 무엇이며 국어라고 하는 시험에서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며 그렇게 측정을 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능력을 키울 것이며 그 능력을 키우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도움이 되고 사회에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물리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논란을 해요. 논란이 되는 문제를 수능에 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기초 부실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발도르프 얘기로 넘어가자면 발도르프의 출발점은 인간을 영적으로 본다는데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목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의 목표가 뭔가요? 공교육에서 명분과 실제가 다르겠죠. 실제는 그냥 서울대 연구대 많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실제는 그렇게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은 뭐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간을 배우고 가르치고 어떤 거를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두고 있고 그 인간상으로 나아가려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명분이 있을 텐데 사실은 명분과 실제가 합치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일 텐데 우리는 명분 따로 실제 따로 된 지가 이제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 명분적 가치
접근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명분적 가치, 한국 교육의 명분적 가치, 목적 가치, 교육의 목적, 어떤 인간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형이 목표냐라고 하는 거죠.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우리나라는 헌법적인 가치로 홍익인간을 두고 있습니다. 건국의 이념도 홍익인간, 교육의 이념도 홍익인간이라고 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홍익인간이라고 했지만 홍익인간 한문으로 쓰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이거 한문이잖아요. 전 국민이 목적 가치라고 두고 있는데 문자로 쓸 수 있느냐? 못 쓰죠. 그래서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왜 한문으로 쓸 수 있는가를 왜 물었는가 하면 한문이 표의문자니까. 표의문자니까. 이거 어차피 한문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 표의성을 알아야지 뜻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홍익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거는 있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아니 근데 이하고 익하고는 반대말인데 분명히 홍익인간이라고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이롭게 한다고 해석을 하지? 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상대를 베어버릴 수 있는 마음을 이라고 해요. 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이익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하고 익하고 반대말이야. 근데 분명히 글자에는 홍익인간이라고 돼 있는데 다들 가르치고 배우기로는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게 배운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얘기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건데 그것도 이제 동시에 속으로 아니 근데 유아들 얘기는 언제 하고 왜 전 쓸데없는 얘기 하는지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기초부터 조금 짚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발도르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발도르프 얘기를 하려면 말 그대로 기초 개념부터 짚어야 되는데 우리가 발도르프가 문제가 아니라 실상적으로 얼마나 기초 개념에 지금 부실하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 목표에 해당하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홍익인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른 답을 낼 거라는 얘기예요. 홍익인간이 뭔지 한번 논술해 보세요. 그럼 다 다른 얘기가 비슷한 얘기도 있겠죠. 그 비슷한 얘기는 100% 학교에서 그냥 들은 대로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도르프도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이제 짚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발도르프는 인간을 영적으로 본다. 이원적이 아니고 삼원적으로 본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 목표가 홍익인간, 물론 실제는 아닙니다만 명분상으로 홍익인간 목표로 하듯이 발도르프의 교육 목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삼원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인간. 이게 교육 목표입니다. 발도르프의 교육 목표. 발도르프 교육이 보통 교육하고 뭐가 다른가? 보통 교육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수능 만점자예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잘 받은 효과는 수능 만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발도르프에서 교육을 잘 받은 효과는 이게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발도르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간상은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자유로운 인간. 교육의 효과가 자기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끼는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영 다른 거죠. 어떤 인간을 향해서 나아갈지에 따라서 그 나이 때 해줘야 될 게 다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 같은 체제가 있다 그러면 그 체제에서 유아기 때 해줄까 소년기 때 해줄까 하고 금방 얘기한 발도르프에서 그런 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아기에 해줄까 소년기에 해줄 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인간을 바라기나 하는가 하는 문제. 대안학교에 학생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내 아이를 가치적으로 보면 대안학교 보냈으면 좋겠는데 딱 대안학교 보내려고 했을 때 딱 오는 어떤 여러 가지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얘가 여기 나와가지고 한국 사회에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나. 최근에 어떤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도 서울대학교 옛날에는 법대가 최고학부였지만 저도 문과 출신이니까 문과밖에 모르는데 지금 이제 법대 없어졌으니까 다 로스쿨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뭐 경제 경영 이런 데가 최고학부겠죠. 그런 데에서 최고학점을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서울대생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교수의 농담까지 전부 뺏겨서 답안지 그대로 쓴다. 이건 아무런 사고를 요하지 않죠. 한마디로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짓인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는 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다들 푸념을 하면서 그게 길들여져 있어요. 다들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 사회는 어차피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그러면 사회에 적응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대안학교 가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주체 독립적인 인성을 갖추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살기 힘들어지니까 대안학교 가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거 추구하고 살려면 해외 가서 살아야 되고 그
그러려면 유학해야 되는데 그럼 어차피 유학할 것 같으면 나중에 돈 들여서 유학하면 되니까 초등학교 대학교 가는 거 필요 없다. 그럴 듯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근데 심지어는 그 얘기를 한 그 본인도 발그룹 유치원 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발그룹가 인간을 상원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상원적으로 보는가 하면 제가 일단은 이제 제가 얘기를 진행할 때 우리가 한문도 있고 한글도 있는데 한글로 할 수 있는 건 한글로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이 사실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개념으로 말할 것도 없고 학술적인 개념으로 전부 한문어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한문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 대충 어감으로는 알아듣지만 정확한 뜻을 다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다 잘 몰라서 아주 일상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형상이란 말 쓰죠. 형, 상. 근데 형이 뭐고 상이 뭔지 하나씩 얘기해봐라 그럼 말 못해요. 말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참 깝깝한 얘기인데 옥편을 보면 형에 비슷한 말을 상이라고 두고 있어요. 형과 상이 비슷하다 그래요. 유의어라고 나옵니다. 유의어. 그래서 형상형, 형상상이라고 돼 있어. 그것도 참 깝깝한 거죠. 형이 뭔가 알고 싶어서 옥편을 봤더니 형상형이래. 덕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사진을 봤더니 덕덕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형상형, 형상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형하고 상하고는 한문의 원래 어근적인 뜻을 쫓아서 보면 180도 반대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익이 두 개가 반대말이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뭐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이게 반대말이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 하죠. 형상이라고 할 때 반대말이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우리가 한문을 몰라서 그렇죠. 또 우리가 또 한문을 왜 모르게 됐나 하면 수천 년 동안 한문을 써왔는데 1968년부터 한글 전용화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도적으로 배제를 시키고 한 세대가 지나갔거든. 그러니까 한문에 대해서 상이 없어요, 다들. 한문에 대해서 상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국어가 무너져요. 우리말 대사전에 52만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 거는 10만 단어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국어 생활 속에서 80%를 한문과 겸해서 해왔거든. 근데 한문을 모른단 말이야.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과 글을 쓰면서 이 말과 글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별로 인식을 못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평소에 쓰고 있는 건 다 한문인데, 한문 개념인데 몰라 내용을. 그러니까 기본 낱말 뜻을 모르니까 인식의 기초가 부실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언어에 따라서 인식이 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쓰는 단어가 3,000단어다. 어떤 사람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300단어다. 이 사람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어 같은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어감으로만 쓰고 있지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개개인의 잘못은 전혀 아닙니다. 전체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기초부실에 늘 시달립니다. 기초부실에 늘 시달리는데 이게 발그룹에서도 지금 정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려면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서 논리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낱말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낱말에 대한 정의 합의가 안 되면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요. 못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영하고 혼하고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하는 문제. 평소에는 생각 안 해보지만 때로는 어떤 이념적인 걸 정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하고 혼하고는 180도 달라요. 근데 이거를 구별을 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묶어서 써버린다. 정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정하고 신하고도 180도 달라요. 묶어 쓸 때는 묶어 쓰는 맥락이 있을 거고 달리 쓸 때는 달리 쓰는 맥락이 있을 텐데 이런 걸 구별을 안 하고 그냥 다 퉁쳐버린다? 이러면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지금 1시간 동안 이원적인가고 상원적인가고 너무나 다릅니다. 아직까지는 뭐가 다른지 얘기를 안 했지만 너무나 다른데 이거를 그냥 갖다고 치고 퉁쳐버리면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충 두리뭉술하게 퉁퉁퉁퉁 쳐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자기 내용은 없이 모방하는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는 내적인 발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얘기는 또 계속 해나가겠습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용어를 쭉 쓸 때 제가 원래 슬로우 스타트라서 이제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그래도 몇 시간이 있으니까 결국 오늘 주제는 다 할 겁니다. 근데 용어를 쓸 때 한문 개념, 한글 개념 막 섞여 있을 텐데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한글로 하고 한글로 표현하는데 내용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은 어쨌든 한문을 하나하나 밝혀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흔히 혹시 발도르프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발도르프의 인간 삼원성에 대해서 삼원성이란 말도 보통 책에서는 삼지성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삼지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들어봤을 때 발도르프에서 쓰는 용어로는 인간은 신체, 영혼, 정신 이렇게 돼 있다. 지금 보고 있는 책에서 다 그렇게 나와요. 신체, 영혼, 정신 이렇게 돼 있다 라고 나오는데 이러면 당장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영혼하고 정신하고 뭐가 다른데 이 문제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무슨 정신인가 뭐 영혼 정신 뭐 정신 영혼 뭐 막 섞어서 나오는데 구별이 안 돼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발도르프 책은 봐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십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십수년째 고생을 하면서 용어 정리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제가 쓰는 용어는 저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라고 일단은 밝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문으로 쓸 때는 한문에 대해서 근거를 밝혀드리고 한문이 아니라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우리말로 하는 거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체라고 하는 건 몸입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음. 혹시 제가 책을 몇 번 쓴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최근 3년간 쓴 책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도마복음에 대한 해설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왕자에 대한 해설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해설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못 들어본 독특한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한글은 표현 문자성을 겸하고 있다. 한글 표현 문자다. 그래서 몸 이러면 미음, 오, 미음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발음이 몸을 지시하게 됐는지 이유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국민정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국민정을 보니까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서술을 해놨더라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써낸 책이 작년 12월에 했던 하늘에서 온 걸 한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광고를 하고 있네. 근데 거기에서 나온 거 기준으로 이제 한글 용어도 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몸에 마음이 있죠. 마음 위에 있는 거 이제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한글로는 뭐라고 할 것인가? 얼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몸, 마음, 얼이라고 지칭을 하면 되겠는데 한문으로 하면 그냥 한문으로 써봤자 서로 까막눈이니까 한문은 한글로 쓰겠습니다. 한자로 쓰면 이건 신입니다. 요거는 요게 혼입니다. 요거는 요게 영입니다. 만약에 정신이란 말을 쓰고 싶으면 이게 정이고 이게 기고 이게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라고 얘기하면 인간의 내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단계의 특정한 성질을 얘기할 때는 정신이라는 말을 못해요. 정신은 포괄 범위가 최대치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이쪽에를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죠. 요거를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하죠. 요거를 그냥 영어로 하자면 그냥 바디라고 합니다. 정신이라는 말은 실은 바디하고 스피릿을 다 묶어버리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걸 보면 이쪽 영역을 정신이라고 얘기해버리거든요. 이쪽 영역을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한문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도 강의하는데도 이제 이해 하나의 전제가 되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문은 원래 한자가 하나의 독립된 의미를 표현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기서 몸에서 신과 정을 한자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 한문 잘 못 적는데요. 그러니까 정자가 이게 신이고 요게 정이죠. 이 정자도 여기는 쌀미자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정자 중에 이 정자가 있죠. 초코파이는 정이다 할 때. 요건 사람 인변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인변인데 이건 물리 자연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사람의 심성하고 연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자가 두 개가 있는데 정신이라고 할 때는 이걸 쓸 것 같은데 이걸 써요. 실제는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제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라고 할 때. 위에 어려서의 신자는 한자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인가요? 아 정기 신할 때? 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신이죠. 요 신자를 쓰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한문을 모르니까 이 신자도 이거 써봤자 우리가 까막눈인 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볼신자고 이게 뻗을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서 어떤 확장되는 기운을 보고 있는 상태를 신이라고 해요. 그럼 동양인들은 신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연의 활동력, 바이텔러티, 영어로 하자면 바이텔러티, 뭔가를 살아 움직이게끔 만드는 어떤 그 힘, 그걸 신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 뭐 기독교 문화들은 여호와잖아요. 한마디로 인격자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지만 동양에서는 인격자를 신으로 본 게 아니고 자연의 생명력을 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해가 뜨거지고 꽃이 피고지고 물이 흐르고 마르고 비가 오고 말고 하는 이 과정을 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거죠. 세계관이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동서고금을 통틀어가지고 어느 시대에서든지 교육의 목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꽃피우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인간이 뭘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발도르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요겁니다. 몸마음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 스스로 이율배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 붙어 있는 거 보면 모든 데 보면 지덕체 이런 얘기가 붙어 있죠. 예, 지덕체를 키운다. 지덕체를 여기다가 만약에 배치를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체는 여기 들어가는 건 확실하죠. 덕하고 진데요. 덕이 여길까? 동양에서 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영적인 걸까요? 혼적인 걸까요? 영적인 거예요. 여기가 덕이에요. 여기가 지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덕체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교육이 마땅히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옛날에 조상들도 사문적으로 봤다는 얘기네. 그렇잖아요. 지덕체 얘기하고 있다. 정기신 얘기하고 있다. 그럼 우리 조상들도 사문적으로 봤다는 얘기네. 맞아요. 동양의 사상은 오히려 인간을 사문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서구의 사상은 인간을 이원적으로 봅니다. 이게 사문적이냐 이원적이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서구의 사상도 인간을 이원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9세기에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제도적으로. 인간은 이원적이다. 더 이상 따지지 마라. 사문적이라고 말하는 놈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892년도 니케아 2차 공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인간을 사문적이라고 얘기하는 놈들은 다 귀양 보내든지 죽여버리든지 하겠다 하고 제도 권력적으로 결정이 된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모든 철학에서 인간은 이원적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사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하로 다 찌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합리적인 과정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합의된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보자라고 결정된 문제가 있다. 근데 동양은 어쨌든 실제로 동양은 사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덕체 이런 것도 사실 발도르프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핵심적인 구별 이런 게 이게 이렇습니다. 인지학이 서양 기준으로 봤을 때 비주류예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서는 발도르프 학교가 국가 인정을 다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 프리스쿨입니다.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좋아 프리스쿨이지 사회적 인정이 안 주어진다는 거죠. 발도르프 대학도 있습니다. 프리스쿨이에요. 그냥. 국가 인정을 못 받고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서양 기준으로 볼 때는 발도르프는 대단히 비주류고 이단적인 겁니다. 근데 동양 기준으로 볼 때 발도르프는 동양의 지근대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던 거예요. 동양 기준에서는 오히려 이게 주류였어요. 주류. 근데 동양의 현대는 정근대하고 근대 사이에 이게 전통이 격렬하게 폭력적으로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준은 서양의 주류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발도르프가 독특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 전통 문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발도르프는 우리 전통 문화하고 기본적으로 세상과 자연과 인간을 보는 기본 관점이 똑같아요. 이것도 제가 주로 떠들고 다니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이건 검증이 가능하니까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고전이든 gem전이든 실제 세상사적인 흐름에서 내용적으로 요거 이어서 보면 동일한 시각으로 파악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논증하고 검증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양 기준으로 보면 정근대에서는 주류였는데 지금은 이제 2단시가 됐고, 서양 근대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발도르프는 서양에서 지금도 2단이다. 지금도 2단이에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고 한중일이 발도르프를 의외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제도권에서는 이원적인 사상을 굴려가고 있지만 일종의 문화유전자, 우리의 전통과 풍속과 문화적인 어떤 역사적인 유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활 전반에 삼원적인 논리를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이걸 다 개발하는 게 교육의 목표인 거죠. 다 개발하는 거. 다 개발하는 게 교육의 목표인데, 다 개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고 봐요. 이게 다 개발된 인간을 자유롭다라고 봅니다. 인간의 자유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든 모방과 권위에서 벗어나서 독립주체적인 개인성을 실현하는 것, 이걸 자유라고 봅니다. 그럼 독립주체적인 개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이게 다 개발된 거를 얘기합니다. 이게 다 개발된 거. 이게 다 개발됐다는 의미는 자기가 자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한 조절 능력이 생기듯이 자기 마음에 대한 조절 능력이 생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놓은 영성에 대해서 자각한다는 거예요. 영성을 자각한다는 게 뭔가? 자기 운명을 아는 거죠. 나는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 나왔다. 나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게 자연 우주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기 정리가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인간,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자각했을 때 그 의식 상태, 그런 의식 상태에 도달한 인간을 두고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슈타인의 출세작이 있는데, 그 출세작을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출세작의 전체적인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다고 흔히들 얘기한다. 그런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산물이잖아요. 내가 뭘 원한다, 뭘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게 다 욕망인데, 어떤 걸 선택할 때 욕심이 깔려 있는데, 근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근본이 아니고, 이 욕심이 나오게 된 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의 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심층적으로 따져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A를 원해 라고 얘기할 때 A를 원하는 1차적인 이유는 뭐뭐가 있는데, 그 1차적인 이유 밑에 또 깔려있는 배경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차적인 이유가 있고, 더 들어가면 3차적인 이유가 있고, 더 들어가면 4차적인 이유가 있고, 계속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무한히 들어가지는 않을 테고, 어떤 아주 근본적인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고, 그 동기로부터 차근차근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돼서 표면적인 이유는 어떤 건데 심층적인 이유는 다른 거. 크게 두 가지로만 보더라도 표면적인 이유하고 심층적인 이유가 갈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행위에 모든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현상이 일어날 때 원인 결과 관계가 중요하죠.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인과율적으로, 즉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다, 그 과정이 뭐다, 이걸 알면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원인이 뭐다, 이걸 알아야지 아는 건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선택 행위를 해요. 선택 행위를 하는데 만약에 이 선택의 동기를, 선택 행위를 하는 거에 진짜백의 동기를 모른다 그러면 그게 자유롭냐라고 슈타인은 물어봐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뭘 원해? 그 원하는 거 알겠는데 왜 원하지? 라고 했을 때 왜 원한다라고 하는 그 동기를 자기가 피상적으로 알 수도 있고 심성적으로 알 수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만약에 각각의 개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의 행위의 원인을, 동기를 표피적으로밖에 모르고 심성적으로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 힘에 무의식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휘둘려서 저 바닥에서는 휘둘려가지고 의식하고 있는 거는 표면적인 동기죠. 지금 우선 뭐 당장에 내가 갈급한 게 있으니까 이걸 원한다 저걸 원한다 하지만, 내가 갈급하게 되기까지 심층의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심층의 원인이 있는데 이걸 내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과연 자유롭냐는 거지. 그래서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정치 경제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건 투표권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건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발도르프에서 자유라고 하는 건 정치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의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적인 상태에서도 가장 기본은 자기 이해에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자기를 자각하고 사는가, 자기 자신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각하고 사는가, 그걸 자각을 못한다 그러면 자유롭다는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원인에 뭔가 휘둘리고 있는 인간은 전혀 자유라고 하는 어떤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일단은 뭐 모든 종교도 다 그렇지만 자기 이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어떤 욕망과 행위의 동기를 알았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에 이를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동기를 알아야 된다. 동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자면 원인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인을 알고 내 행위 동기를 알면 뭐가 달라지는가? 몰랐을 때하고 뭐가 달라지는가? 동기를 알면 몰랐을 때하고 뭐가 달라지는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알매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에 영향을 받는데 그 대상에 영향을 받을 때 얘가 뭔지를 모르고 영향을 받으면 휘둘리는 건데, 얘가 뭔지를 알고 영향을 받게 되면 똑같은 영향을 받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응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이 상태가 돼야 인간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동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몸이 발휘하고 있는 에너지는 본능이잖아요. 본능. 우리의 신체가 우리한테 본능과 충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욕망을 주는데, 요게 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를 아는 거를 영성을 듣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양에서 말하는 흔히 깨달았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성을 안다는 건 자기를 잘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동기, 행위 동기와 자기 존재의 원인, 또 인과적 원인, 이런 걸 훤히 알고 있는 걸 영성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는 자유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발도르프 학교가 전부 앞에 자유자를 붙입니다. 저희 학교의 공식적인 명칭은 양평 자유 발도르프 학교입니다. 다 자유를 붙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 영어로는 프리는 보통 공짜라는 말인데 양평 프리스쿨이 공짜 학교라는 뜻은 아니고, 뭐 국가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것도 아니고, 신동엽 시인의 시에 나오는 그런 의미의 자유도 아니고, 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의미해서 자기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유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자기 원인이잖아. 자기 원인. 내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그 심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그럼 자유로워져서 뭐가 좋으냐?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뭐 자유롭다는 것은 모든 의존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인간만이 쉽게 말해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세계에 어떤 변화가 닥치더라도 그 변화를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이거를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고, 그런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개인주의니 뭐니 하는 것들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르프의 교육의 목표는 모든 발도르프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의 목표는 자유로운 인간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나요? 더군다나 유아교육에 되나요?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자유로운 어떤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 과정이 우리가 대체로 12년 더하기 앞에 7년, 20살 때까지 다 교육이죠. 이 20년에 걸쳐 있는 이 교육 과정 중에서 이제 발도르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지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교육, 제가 그러면 일단 목표를 우리가 특정을 해야 그 목표에서 중요한 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목표는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특히 영성개발입니다. 이 영성개발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느냐? 20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조금 이따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지만, 인지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는 0세부터 7세까지예요. 실제로 어른이 되고 나서는 기억도 못하는 그 시기,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이 휘발돼 버리는 0세부터 7세까지 거의 무의식에 깔려있는 그 시기, 그 시기에 애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정서 속에서 자랐는가 라고 하는 게 이걸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아교육도 있고 아동교육도 있고 뭐 청소년 교육도 있고 뭐 시기별로 잘라가지고 다 있다 치고 그때그때 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죠. 유아들은 뭐 어떻게 좀 보호해주고 크게 다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냥 보육하는 거가 주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 교육은 입시가 주다. 우리 현실은 그렇게 돼 있지만 교육의 전체적인 상을 놓고 인간의 어떤 잠재적인 최선치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기에 어떤 영향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걸 따져보자면 유아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유전자적으로 타고나는 거 그냥 발현되는 거잖아요. 내 키가 170이 안 될 줄 제가 태어났을 때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키가 170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건 날 때부터 정해진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육고기를 덜 먹어서 덜 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 형제도 다 작거든요. 이게 유전자적으로 정해진 거란 말이야. 나는 몰랐지만 태어날 때 유전자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몸과 관련해서는 유전자적으로 정해져 있는 많은 것들이 발현되는 게 거의 10중 8구를 이루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 근데 자연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애초 태어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이 정해져 놓은 거예요. 내가 이목구비가 이렇게 생겼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구나 다 뭐 배우처럼 생기고 싶겠지. 제가 지금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요즘 잘 나가는 배우가 누구죠? 세대마다 다를 텐데. 원빈인가? 아니 저희 때 저희 세대 기준은 안성기거든요. 근데 누구나 안성기처럼 생기고 싶겠지. 원빈처럼 생기고 싶겠지. 근데 그렇게 이 이목구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뭐 성형수술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 억지고, 그건 그냥 화장하듯이 포장을 좀 바꾸는 거고 억지고, 실제로 이 부분은 자연이 주는 거잖아. 어떻게 못하죠. 인간이 개입하는, 소위 말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개입하냐? 여기 개입하는 거죠. 마음을 형성하는 데는 교육이 개입을 하죠.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따지고 보면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다른 약간 별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범주인데, 요거 만들어질 때 교육이 개입을 합니다. 우리 흔히 교육이라고 하는 거 요거 만들어질 때 개입을 합니다. 요거 만들어질 때 개입을 하는데, 교육이 영성을 개발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식적으로 교육 자체가 20살이 끝나버리잖아요. 20살이 끝나는데 20살에 이거 형성되는 것이 완성될까 안 될까? 완성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이 세 개 중에서 교육에서 절대 못 가르치는 거, 양심 이런 거 교육에서 가르쳐집니까? 교육에서 하는 거는 감성 이성 개발하는 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우리 일생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전체 영역 중에서 몇 분의 1이라는 거야. 그닥 크게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인생에서는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다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발도르프도 실제로 그래도 이건 발도르프 아니라 그 어떤 교육도 다 마찬가지인데, 인생 전반에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인위적으로 개입 못해요. 개입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적으로 개입 못하는 겁니다. 그럼 교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도르프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거를 돕는 거를 교육의 과제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영적인 거는 교육이 개입 못한다고 또 보고 있어요. 그럼 자기 모순이잖아. 개입을 못하는데 어떻게 도와? 개입을 못하는데 어떻게 돕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돕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돕습니다. 그 간접적으로 돕는 방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맨 위에 있는 애들은 맨 밑에 있는 애들하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신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신체라고 해야 될 것인가? 감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 발달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우리는 신체가 1차적으로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감각 발달이 그러면 1차적으로 완성되는 게 나이대가 언젠가? 7세까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유아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럼 7세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거죠. 7세까지 아이들을 돌보는데, 요 7세 때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진행 상황들이 이면에서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유일한 시기가 유아 때입니다. 크고 나서는 책을 100번 읽어도 안 될 게, 유아 때에는 어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유아교육 관계자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진짜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유아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봅니다. 어린 시기의 교육일수록 더 중요하고, 사실은 어떤 그 의식적인 성장이 돼가지고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넘어가면 자기의 사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사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삶을 실용적으로, 기능적으로 살아가는데 도구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거는, 기초적인 거는 오히려 더 어린 시절에 다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이 발도르프에서는, 어째 보면 발도르프 교육에도 핵심이 유아교육입니다. 유아도 있고 초급도 있고 상급도 있잖아요. 각자가 다 어렵죠. 각자가 다 쉽지 않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만약에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유아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유아교육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즉 감각발달이 1차 매듭지어지는 데까지 어떤 체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의 영적이, 근데 거기서 영성이 길러진단 말인가? 영성이 길러지는 게 아니고 영적 잠재력이 마련이 돼요.
영적 잠자력이 어떤 식으로 마련되는가 하는 것이 오후 강의 때 12감각 때 다룰 겁니다. 기초 감각에서 어떻게 상위 감각의 내용물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비되게 되는가. 자, 일단 제가 무자비하게 1시간 반 이상을 떠들었으니까 일단 10분 쉬고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조금 마무리를 하고 점심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